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해요. 그리고 그 금융위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요. 투기 광풍이 불었을 때 이 광기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패닉으로 가고 이게 붕괴로 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진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주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광기는 3년 정도 지속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지나가잖아요. 지금 장기 정책이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얘기 싹 사라질 거예요. 그때가 최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임을 잘 잡으시면 지금까지 잃었던 모든 손실을 그때 다 복구하고도 더 많은 돈도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혹시 정권이 바뀐다면 그러한 미국의 내 이웃을 죽이는 정책이 좀 바뀌면서 좀 상황이 다시 좀 좋아지는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안전한 그 질문 또 해주셨는데, 정치와 경제를 같이 얘기하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정치학자가 아니고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이 내년 대선 이후에 누가 당선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선된 사람이 어떤 경제정책을 펼칠지도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 대선 이후에나 그걸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 정상회담 또 관계장관회담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그동안의 분란이 좀 잠재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또 미중 정상이 만나서 약간 뭐 실질적으로 딱 우리 이렇게 하자는 아니었지만 조금은 서로 간의 관계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나와준 것 같았거든요. 결국에는 이 미국의 내 이웃을 죽이는 정책이 또 중국을 향했던 칼이었기도 맞으니까 이런 게 조금 완화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졌던 이런 위험 수준에서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시장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너무 늦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도움은 되죠. 점점 악화돼 봐요. 경제는 더 나빠지지. 미국 경제도 중국 경제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타격은 중국 경제 훨씬 크게 받겠죠, 물론. 그래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 관계 개선이 좀 늦었다. 특히 중국 경제가 거의 파탄 직면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이제 부동산 경기 몰락, 그리고 또 금융위기의 진행, 뭐 이런 것 등등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정책적으로 육성해놨던 배터리 산업, 그리고 전기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이거는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 정부까지 온 힘을 기울여서 육성해 왔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의 90% 이상이 지금 좀비 기업화해 가고 있어요. 벌써 한 30-40%는 아무것도 생산을 안 해요. 근데 직원들은 유지하고 있어요. 기업이 존속해 있다고요. 금융기관의 도움, 정부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 망했어야 할 기업들이죠. 앞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냐. 좀비 기업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지금 지방 세수는 극단적으로 수축돼 있잖아요. 지원할 여력이 없어요, 좀비 기업들. 중앙 정부도 지금 세수가 계속 결손나고 있잖아요. 과연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 배터리, 전기자동차 산업을 지금같이 이렇게 대대적인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의문이에요. 실제로도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계속 축소시키고 있잖아요. 보조금 축소되면 중국의 전기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나 되겠어요? 기껏해야 2-3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중국의 노동시장 등등에 그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반도체 산업도 물론이고, 반도체 산업은 어쩔 수 없이 키워야 될 거예요, 중국은. 그거 아니면 지금 전 산업이 무너지니까. 반도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심지어는 의류 산업에까지 다 들어가고 애들 신발에는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기업은 10%가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된다 그래서 그 좀비기업 그 문제 그리고 중국 경제의 그 후퇴 이게 차단될 수 있겠냐? 그건 아니겠다. 차라리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중국 경제를 덮쳐서 완벽한 구조조정, 우리가 외환위기 때 겪었던 것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탄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저는 하고 있어요. 물론 제 판단은 좀 극단적이긴 해요.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더라도 내년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마냥 긍정적인 전망을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또 실물 경제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상 내년이 또 더 어려운 국면인 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점 살아가기 빡빡하고 참 이제는 하다못해 지쳐서 정말 무엇인가 포기를 하게끔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일반적인 그냥 개인들, 국민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이런 힘든 국면을 좀 잘 타게 해볼 수 있을지 이게 좀 계속 고민이거든요.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우리 국민은 참 위기 타개에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 그 외환위기 때 그랬잖아요.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 한 사람은 한국은 외환위기만 20년 안에 벗어나도 다행일 것이다. 그런 악담을 했어요. 국내에서도 그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그런 얘기했어요. 향후 5년 동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느 언론은 그건 사설로 썼어요. 근데 오늘 불과 1년 만에 그걸 딱 벗어나요. 물론 이 금보기 운동한 게 이제 결정적이었죠. 다른 나라에서 외채 빌려줘도 저 나라는 반드시 갚는다. 저 국민들은 과거에도 그 뭐 국채 상환 운동도 있었다. 그게 세상에 알려지니까 우리나라에 돈을 왕창왕창 빌려주니까 외환보유 금방 쌓이잖아요. 외환보유고 고관리에서 벗어나잖아요. 이제 물론 그 다음에 정부 정책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외환보유고가 과거 최고 수준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또 성장률도 외환위기 터진 1년 뒤에 무려 11.3% 성장률 기록하고 등등 그런 뛰어난 업적을 남겼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956년, 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98년 빼고도 7차례나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모든 외환위기를 다 극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우리 기업도 위대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무난히 극복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할 때는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투자 활동 등 경제 활동을 해야지 않는가 그런 그 권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반대로는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위기 상황을 잘 타기만 하면 또 그만큼 큰 기회가 우리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위기이긴 하나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기회를 좀 잡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럼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또한 어떠한 준비와 또 어디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그 기회를 좀 잘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신다면요. 제 이 광고를 좀 안 해야 되겠네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경제병약이라는 책을 탈고를 하고 출판사에 넘겼어요. 이제 그 책에는 금융위가 진행하는 일반 경제 원리도 포함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중요한
그 경제 위기들, 경제 파국을 불러 일으켰던 그 경제 위기들은 다 다루고 있어요. 이제 임상 사례로 다루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이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금 닥치고 있는 이 경제난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책에 나와 있는 경제 원리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해요. 그리고 그 금융위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요. 투기 광풍이 불었을 때 이 광기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패닉으로 가고 이게 붕괴로 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주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광기는 3년 정도 지속돼요. 최근에 2018년, 19년, 20년도에 우리는 부동산 광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패닉이 오는데 이게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되고 또 곧바로 붕괴가 오는데 이것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는 한 5, 6년 정도의 장기 정체기가 와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려면 저축이 그만큼 어느 정도는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한 5, 6년 돼요. 그래서 한 5, 6년 정도의 이제 장기 정체기가 오는데 이제 그 장기 정체기 중에 투자에 적기가 나타나요.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지나가잖아요. 지금 장기 정체기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얘기 싹 사라질 거예요. 그때가 최적기일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뭐 투자 귀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닥에서 사고 천장에서 팔아라. 아마 그때가 바닥일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임을 잘 잡으시면 지금까지 잃었던 모든 손실을 그때 다 복구하고도 다음에 새로운 그 투기 열풍이 불면 더 많은 돈도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타임을 잘 잡아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타이밍이라는 게 누구나 다 투자하기 싫어하고 다 떠나는 타이밍인데 그럴 때 내가 오히려 역으로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큰 용기이자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영어에 그런 소구가 있잖아요. The brave deserves the beauty.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투자에 성공을 해요.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 해요. 크게 실패하는 수가 있어요. 추경 매수처럼 위험한 게 없잖아요. 우리 경제에서는 사실은 국민소득 6만 달러, 10만 달러를 견뎌낼 기업들이 지금 쑥쑥 잘하고 있어요. 배터리 산업을 비롯한 그 제약산업 포함해서 정밀화학산업, 그리고 반도체도 메모리 이 시스템 또 그 후공정 등등 또 장비들 또 검사 장비들 이런 관련 산업들, 그리고 수송 기계류를 포함한 일반 기계류들, 정밀 기계류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사실 수송 기계류를 포함한 일반 기계류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이에요. 그 사실 누구 알아요? 정밀 기계도 지금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빛을 볼 날이 저는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한다면 그 기업들의 가치는 지금의 수배 내지 수십 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국민소득 10만 달러 견뎌낼 수 있다는 산업에서 좋은 기업들 잘 선택해서 투자하시면 그것도 한 2, 3년 후에 투자하시면 지금까지 잃었던 거 모두 다 회복하실 수 있고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또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려요. 우리 경제 절대 비관적이지 않다. 오히려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항상 드려요. 정부가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만 용납을 해준다면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국민소득 6만 달러 간다. 그 5년 뒤에는 10만 달러 간다는 말씀을 과감히 드려요. 그만큼 우리 기업과 국민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탁월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비관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자꾸만 드려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계속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하셨으면은 아 이분이 폭락을 막 영원하고 기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피할 수 있는 요인은 좀 생각을 하며 기회를 좀 잡아보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거를 다 아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면서요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 혹시 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속에 있는 얘기 한번 짧게 가능하실까요? 또 최근에 제 이름을 사칭한 어느 사이트에 가서 큰 손해를 보신 분이 또 나타났어요. 제발 저를 사칭한 그런 사이트나 어떤 그 메시지나 여기에 현혹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식 투자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종목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종목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예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얘기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다른 방면에서 이용당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께 당부드리는데 제 이름을 사칭해서 그 주식 투자 권유를 하거나 혹은 어느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하는 데에는 제발 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최영식 소장님 모시고 또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분명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힘든 상황이 왜 힘든지를 좀 이해를 해야 그 힘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또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최소한의 위험은 알자라는 취지였으니까요. 너무 또 이거를 안 좋은 쪽으로만 또 깊게 생각해서 좀 너무 비관에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는 결국 또 투자자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 계속 앞을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를 응원하며 소장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